독일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EU 27개국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33년 경력의 독일 최고위 관료가 서울을 다녀온 뒤 200페이지짜리 긴급 보고서를 제출했기 때문입니다. 보고서 제목은 단 두 단어, 코리아 쇼크. 하루면 충분하다며 코웃음 쳤던 그가 2주 동안 서울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 한마디, 우리는 20세기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지금 유럽이 완전히 큰일 났습니다. 유럽연합 27개국의 행정 시스템이 동시에 마비 위기에 처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를 비롯한 유럽의 심장부 국가들이 디지털 행정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EU 디지털 전환위원회가 발표한 긴급 보고서의 첫 줄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EU 평균 행정 디지털 전환율 단 23%, 반면 아시아 선두 국가는 97%. 경로한 EU 집행위원장이 브뤼셀 본부 긴급 회의에서 탁자를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21세기에 팩스로 서류를 보내는 정부가 어떻게 시민들에게 미래를 약속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더욱 처참했습니다. 위원장님, 독일 연방관공서의 팩스 사용률이 68%입니다. 유럽 행정의 자존심이라는 독일마저 20세기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회의장 한가운데 저는 앉아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마르틴 베버입니다. 올해로 61살이 된 저는 33년 동안 독일 연방내무부에서 공직 생활을 해왔습니다. 디지털 인프라 및 도시개발 국장을 끝으로 지난해 명예퇴직했고, 현재는 EU 디지털 전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죠. 프로이센 관료주의 200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독일 행정 시스템. 저는 그 시스템의 한복판에서 평생을 보낸 사나이였습니다. 그날 브뤼셀 EU 본부 회의실은 숨이 막힐 정도로 무거운 공기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오크나무 원형 테이블 주위로 27개국 대표들의 얼굴에는 하나같이 패배감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죠. 벽면의 초대형 스크린에는 각국의 디지털 행정 성적표가 붉은색과 초록색으로 나뉘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초록색으로 빛나는 나라는 손에 꼽을 정도였고, 유럽의 주요 국가들은 하나같이 진한 붉은색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EU 집행위원장인 한스 뮬러가 안경을 벗어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현실을 직시합시다. 독일 시민이 주소 변경 하나 하려면 시청에 직접 가서 번호표를 뽑고 평균 2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서류를 수기로 작성한 뒤에도 최종 처리까지 6주가 걸립니다. 프랑스는 건축 허가 하나에 9개월이 소요되고, 이탈리아 남부는 출생신고 서류가 우편으로 오고, 가다 분실되는 일이 연간 3만 건에 달합니다. 회의실 안에 또 한 번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프랑스 대표가 하얗게 질린 얼굴로 물잔을 움켜쥐고 있었고, 이탈리아 대표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우리 유럽이 글로벌 디지털 행정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아시아의 선진 모델을 직접 조사해야 합니다. 긴급 벤치마킹 특별조사단을 편성하겠습니다. 단장은 독일 행정 시스템의 산증인이자 33년 경력의 베버 자문위원이 맡아 주십시오. 순간 27개국 대표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를 향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단추가 빈틈없이 잠긴 짙은 회색 정장의 옷깃을 가볍게 여미며 답했습니다. 맞겠습니다. 조사 일정은 일본 5일, 싱가포르 3일, 그리고 한국 1일로 잡겠습니다. 제 말이 끝나자마자 프랑스 대표가 의아한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한국이 하루요? 다른 나라에 비해 너무 짧은 것 아닙니까? 저는 속으로 피식 웃음이 나오는 것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참고 자료 수준입니다. 아시아 디지털 행정의 본류는 일본의 마이넘버 시스템과 싱가포르의 스마트 네이션 프로젝트입니다. 한국은 그들의 모델을 모방한 후발주자에 불과하니까요. 반나절이면 충분합니다. 그것이 제 인생 최대의 오만이자 가장 어리석은 판단이었다는 사실을 그때의 저는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오는 저에게 스웨덴 대표가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베버 위원님, 한국을 하루로 잡으신 것은 실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묵직한 서류 가방을 들어 올리며 여유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저는 33년 동안 전 세계 행정 시스템을 분석해 왔습니다. 한국 정도는 보고서 한 장이면 정리됩니다. 브뤼셀의 차가운 겨울바람이 코트깃을 파고드는 가운데 저는 EU 본부를 빠져나왔습니다.
베를린으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노트북을 펴고 조사 계획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도쿄 5일 일정은 빼곡하게 채워져 있었고 싱가포르 3일 일정도 분 단위로 짜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서울 일정란에는 달랑 4글자만 적혀 있었습니다. 오전 방문, 오후 공항. 그 4글자가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착각이었는지를 깨닫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출발 전날 밤 베를린 샤를로텐부르크에 위치한 저의 아파트에서 저는 여행 가방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서재 벽면에는 33년 공직 생활의 흔적이 빼곡히 걸려 있었습니다. 연방 내무부 표창장, EU 행정혁신상 수상 사진,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찍은 낡은 흑백 사진 한 장. 저희 아버지 프리드리 베버는 서독 시절 본 연방청에서 30년간 근무한 전설적인 관료였습니다. 아버지는 생전에 늘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르틴, 세상의 모든 행정은 결국 종이 한 장의 정밀함으로 귀결된다. 우리 독일이 세계 최고인 이유는 바로 그 정밀함을 200년간 지켜왔기 때문이야. 저는 아버지의 그 말씀을 금과옥조로 여기며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가방 속에는 노트북과 두꺼운 보고서 파일, 그리고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낡은 만년필 한 자루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 만년필로 최종 보고서를 쓰겠다는 나름의 결의였죠. 아내 잉그리트가 현관까지 배웅하며 말했습니다. 아시아에서 좋은 것을 많이 보고 오세요. 혹시 한국에 가시면 불고기라는 요리를 꼭 드셔보시래요. 딸 한나가 강력 추천하더라고요. 불고기? 저는 피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반나절이면 끝이야. 공항 라운지에서 커리부어스트나 먹으며 보고서를 정리하면 될 거야.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도쿄행 비행기에 오른 저는 비즈니스 클래스 좌석에 몸을 묻고 일본 총무성에서 보내온 사전 브리핑 자료를 펼쳤습니다. 마이넘버 제도, 디지털청 설립 계획, 스마트시티 구상. 자료는 방대했지만 독일 관료의 눈에는 익숙한 패턴들이었습니다. 체계적이지만 보수적이고 정밀하지만 느린. 마치 독일의 거울을 보는 것 같았죠. 도쿄에서의 5일은 제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나리타 공항의 입국 심사는 깔끔했지만 직원이 여권을 일일이 대조하는 아날로그 방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도쿄 도청의 행정 시스템은 정돈되어 있었지만 핵심 서류는 여전히 종이로 처리되고 있었죠. 도쿄의 지하철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했지만 역사 내부의 안내 시스템은 복잡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저는 수첩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일본, 독일의 아시아판. 정밀하지만 디지털 전환에서는 우리와 비슷한 수준으로 고전 중. 마지막 날 도쿄 총무성에서 만난 디지털 행정 담당 심의관 사토 겐지와의 대화는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자신 있게 물었죠. 사토 심의관, 아시아에서 디지털 행정의 최선진국은 역시 일본이라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순간 사토 심의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는 찻잔을 내려놓고 잠시 침묵하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베버 국장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행정에 관해서만큼은 저희 일본도 한국 앞에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시스템은 저희가 10년 안에 따라잡을 수 있을지조차 확신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일본 특유의 겸양이겠거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죠. 하지만 사토 심의관이 마지막으로 덧붙인 한마디가 이상하게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 가시면 첫 1시간 안에 아시게 될 겁니다. 우리가 왜 겸손해질 수밖에 없었는지를요. 그의 목소리에는 농담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싱가포르에서의 3일은 조금 더 인상적이었습니다. 창의 공항의 세련됨, 정부 서비스 포털 싱패스의 편리함, 스마트 네이션 프로젝트의 체계성. 저는 수첩에 높은 점수를 매겼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합리화도 잊지 않았죠. 인구 600만의 작은 도시국가이니까 이 정도는 가능한 거야. 5천만 인구의 대형 국가에서는 불가능한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고 있을 뿐이야. 싱가포르를 떠나는 날 스마트 네이션 프로젝트 총괄 디렉터 리 웨이민과 마지막 악수를 나눴습니다. 저는 사교적인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리 디렉터, 싱가포르의 스마트 네이션이 아시아 디지털 행정의 정점이라고 보셔도 될까요? 리 디렉터는 짧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베버 위원님. 저희도 한국을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의 전자정부 시스템은 저희가 참고서로 삼고 있는 교본 그 자체입니다. 인구 규모를 감안하면 그들이 이룩한 것은 기적이라는 말로도 부족합니다. 또 한국이었습니다. 일본에서도 싱가포르에서도 똑같은 이름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반신반의했습니다. 창의 공항 라운지에서 서울행 비행기를 기다리며 저는 노트북을 펴고 이미 90% 완성된 보고서의 마지막 장을 열었습니다. 한국 서울이라는 제목 아래에는 여전히 몇 줄의 빈칸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내일 오전에 몇 군데 둘러보고 오후 비행기로 프랑크푸르트에 돌아가면 끝이야. 저는 노트북을 닫고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그 빈칸이 200페이지짜리 긴급 특별 보고서로 변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때의 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서울행 비행기가 인천 상공에 진입했을 때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에 저는 무심코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서해 바다 위로 거대한 인공섬이 나타났고 그 위에 마치 우주 기지처럼 거대한 건축물이 불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야간이었음에도 공항 전체가 살아 숨쉬는 생명체처럼 환하게 빛나고 있었죠. 착륙 후 탑승교를 걸어 나오는 순간 제 코끝을 스친 것은 놀랍도록 상쾌한 공기였습니다. 프랑크푸르트 공항의 눅눅하고 탁한 냄새, 창의 공항의 인위적인 방향제 냄새와도 전혀 달랐습니다. 마치 고급 호텔 로비에 들어선 것처럼 쾌적하고 자연스러운 온도와 습도가 피부를 감싸 안았습니다. 가장 먼저 저를 압도한 것은 공간의 규모였습니다. 천장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높이 솟아 있었고 그 사이로 따뜻한 간접 조명과 자연광을 모사한 특수 조명이 완벽하게 어우러져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바닥은 한 점의 얼룩도 없이 광택이 나고 있었고 수백 미터에 달하는 통로 어디에서도 쓰레기 하나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입국 심사장으로 향하며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의 일상을 떠올렸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입국 심사대에 도착하기까지 좁은 통로를 15분간 걷고 줄을 서서 최소 45분을 기다린 뒤 심사관의 까다로운 질문에 답해야 하는 그 지루하고 피곤한 의식 말입니다. 나리타 공항에서도 30분은 좋게 걸렸고 창의 공항에서도 15분 정도는 소요되었습니다. 그런데 인천공항의 입국심사장에 도착한 저는 눈앞의 광경을 이해하는데 몇 초가 걸렸습니다. 기다란 줄이 없었습니다. 자동 출입 국심사대가 수십 대 나란히 줄지어 서 있었고 여행객들이 물 흐르듯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안내 직원이 완벽한 독일어로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독일에서 오셨군요. 이쪽 자동심사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여권을 올려놓고 카메라를 바라봐 주세요. 저는 반신반의하며 여권을 스캐너 위에 올렸습니다. 정면의 카메라가 제 얼굴을 인식했습니다. 찰칵, 짧은 전자음과 함께 유리문이 스르륵 열렸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서 이미 열려있는 게이트를 바라보았습니다. 끝난 겁니까? 제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되묻자 안내 직원이 밝은 미소와 함께 대답했습니다. 네, 입국 수속이 완료되었습니다.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손목시계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심사대 앞에 선 순간부터 게이트를 통과하기까지 걸린 시간, 정확히 8초였습니다. 8초. 프랑크푸르트에서 45분이 걸리던 그 과정이 단 8초 만에 끝나버린 것입니다. 순간 등줄기를 타고 이상한 전율이 흘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계가 빠르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여권 스캔, 안면 인식, 지문 대조, 범죄 이력 조회, 비자 상태 확인. 이 모든 것이 8초 안에 동시에 처리되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수화물 수취장으로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 위에서 저는 다시 한번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거대한 전광판에는 제가 탑승한 항공편의 수화물이 현재 어느 구간을 통과하고 있으며 몇 초 뒤에 벨트 위에 나타날지가 실시간 그래픽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프랑크푸르트에서는 수화물 벨트 앞에서 30분을 기다리다가 짐이 분실된 적도 있었는데 이곳에서는 짐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정확한 시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벨트가 돌아가기 시작하자 캐리어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질서 정연하게 쏟아져 나왔습니다. 짐이 거칠게 던져져 가방이 찌그러지거나 바퀴가 부서지는 프랑크푸르트의 악몽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제 캐리어를 집어들었을 때 표면에는 스크래치 하나 없었습니다. 공항철도를 타기 위해 지하로 이동하는 길. 바닥에 그려진 색깔별 유도선이 마치 친절한 길잡이처럼 저를 안내했습니다. 다국어 스마트 디스플레이들은 독일어까지 지원하고 있었고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기도 전에 이미 다음 동선을 화면에 띄워주고 있었습니다.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는 환승 게이트를 찾지 못해 20분간 헤맨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이곳에서는 길을 잃을 방법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공항에서 서울 도심으로 향하는 AREX 직통열차에 올라타는 순간 저는 또 한 번 숨을 들이켰습니다.
좌석에 앉자 넓고 쾌적한 공간이 지친 몸을 감싸 안았습니다. 열차가 출발하자 거의 소음 없이 시속 150km까지 가속했습니다. 유리잔 위에 물이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독일의 도이체반 IC 열차가 진동과 소음으로 악명 높은 것과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했죠.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에 저는 넋을 잃었습니다. 바다를 메워 만든 거대한 신도시가 초고층 빌딩 숲과 함께 우뚝 솟아 있었고 그 사이를 거미줄처럼 연결하는 도로 위로 자동차들이 끊임없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거대하고 깨끗하며 소름 끼치도록 효율적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공항 하나 잘 만든 것으로 국가 시스템 전체를 판단할 수는 없어. 쇼윈도에 불과할 수도 있잖아. 실제 행정 현장에 들어가 보면 분명히 빈틈이 보일 거야. 저는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내 보고서 파일을 열었습니다. 한국 서울이라는 제목 아래 빈칸에 첫 번째 메모를 적었습니다. 인천공항. 입국심사 8초. 수화물 추적 실시간 시스템. 공항철도 진동 제로. 인상적이지만 이것만으로는 판단 불가. 실제 행정 현장 확인 필요. 저는 노트북을 닫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공항은 인정하지. 하지만 그게 전부일 거야. 진짜 행정 시스템은 다를 거야. 오전 중으로 몇 군데 둘러보고 오후 비행기로 돌아가면 된다. 하지만 열차가 거대한 한강 철교를 건너 서울의 심장부로 진입하는 순간 창밖으로 펼쳐진 압도적인 야경이 제 마지막 남은 여유까지 잠식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수만 개의 빛이 살아 움직이는 이 거대한 도시는 마치 거대한 생명체처럼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독일의 프랑크푸르트도 일본의 도쿄도 보여주지 못했던 미래의 풍경이 제 두 눈앞에 펼쳐져 있었죠. 서울역에 내리는 순간 저는 확신할 수 없는 불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혹시 내가 지금까지 평생을 바쳐 지키고 자랑해온 독일 행정의 정밀함이라는 것이 그저 200년 된 낡은 환상에 불과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느끼고 있는 이 가벼운 불안감이 내일 아침 서울시청의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충격의 쓰나미로 변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호텔 로비에서 저를 맞이한 것은 서울시 스마트 도시 정책관 박준혁이라는 젊은 공무원이었습니다. 35살의 그는 단정한 감색 슈트 차림에 태블릿 하나만 들고 있었습니다. 서류 가방도 없었고 종이 한 장 들고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실소가 터졌습니다. 준비도 안 하고 나왔군. 독일 관료라면 브리핑 자료만 해도 최소 200페이지는 준비했을 텐데. 베버 위원님, 오늘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울시 스마트 도시 통합운영센터를 방문하시고 그 이후에 몇 가지 행정 시스템을 직접 체험해 보시겠습니다. 박 정책관이 태블릿을 한번 터치하자 오늘의 전체 일정, 이동 경로, 각 장소의 브리핑 자료, 심지어 저희 식사 알레르기 정보까지 완벽하게 정리된 화면이 떠올랐습니다. 이 태블릿 하나에 오늘 필요한 모든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종이 자료가 필요하시면 별도로 출력해 드릴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한국 공무원들은 이것만으로 업무를 처리합니다. 저는 대답 대신 묵직한 서류 가방을 어깨에 걸쳐 매며 호텔 밖으로 나섰습니다. 서울의 아침 공기가 차갑게 볼을 때렸습니다. 택시를 탈까요? 제가 물었더니 박 정책관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지하철이 더 빠릅니다. 서울시청까지 정확히 7분이면 도착합니다. 지하철역으로 내려가는 계단에서부터 저는 이미 당혹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역사 내부가 미술관처럼 깨끗했습니다. 바닥에 껌 자국 하나 없었고 벽면에는 LED, 디지털 아트가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베를린 지하철 유반의 낡은 타일 벽과 코를 찌르는 소변 냄새가 떠올랐습니다만 저는 애써 그 비교를 머릿속에서 지워버렸습니다. 플랫폼에 도착하자 투명한 스크린 도어가 승강장 전체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전광판에는 다음 열차 도착까지 남은 시간이 초 단위로 표시되고 있었고 현재 열차의 각 칸별 혼잡도가 색깔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독일의 도이체반은 열차가 제 시간에 올지 말지조차 알려주지 못하는데 이 나라는 각 칸의 혼잡도까지 실시간으로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7분 뒤 서울시청역에 내린 저는 지상으로 올라가며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박 정책관, 이 지하철 시스템의 정시 운행률이 어떻게 됩니까? 99.7%입니다. 저는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99.7%요?
네, 서울 지하철 전체 노선 평균입니다. 독일 도이체반의 장거리 열차 정시율이 64%라는 사실이 머릿속을 관통했습니다. 99.7 대 64점. 그 숫자의 격차가 의미하는 바를 저는 33년간 행정 시스템을 분석해 온 사람으로서 정확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철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국가 시스템 전체의 정밀함과 실행력이 그 숫자 뒤에 숨어 있었으니까요. 서울시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는 서울시청 신청사 지하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보안 게이트를 통과하는 순간 제 앞에 펼쳐진 광경에 저는 그만 입이 떡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거대한 반원형 벽면을 가득 채운 수백 개의 스크린이 서울 전체를 실시간으로 비추고 있었습니다. 교통 흐름, 대기질, 에너지 소비량, 상수도 압력, CCTV 모니터링, 재난경보 시스템. 인구 1,000만의 거대 도시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이 이 하나의 방에서 동시에 관제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서울 시큐어이라 부르는 통합관제 시스템입니다. 박 정책관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도시 전체의 교통, 치안, 재난, 환경, 에너지를 하나의 AI 플랫폼에서 통합 관리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구간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AI가 자동으로 주변 신호등을 조정하고 우회 경로를 안내하며 동시에 가장 가까운 구급차와 견인차를 배차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사고 발생 후 15초 이내에 완료됩니다. 15초요? 저는 되물었습니다. 독일에서는 교통사고 신고 접수부터 경찰 출동까지 평균 23분이 소요됩니다. 그것도 도시 지역에서요. 시골에서는 45분이 넘는 경우도 허다하죠. 박 정책관이 차분한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한국의 경우 교통사고 감지부터 초동 대응까지의 평균 시간은 47초입니다.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시스템이 스스로 감지하니까요. 저는 수첩을 꺼내려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33년간 전 세계 행정 시스템을 분석해왔지만 이런 수준의 통합 관제는 본 적이 없었습니다. 독일 연방정부가 10년간 170억 유로를 투입하고도 실패한 온라인 시민 서비스 포털. 그 돈이면 이런 센터를 17개는 만들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박 정책관이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들었습니다. 베버 위원님, 독일에서 주소 변경을 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까? 저는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시청에 직접 가서 번호표를 뽑고 평균 2시간을 기다립니다. 창구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서류를 수기로 작성한 뒤 직원이 수동으로 시스템에 입력합니다. 최종 처리까지 통상 6주가 소요되죠. 박 정책관이 고개를 끄덕이며 스마트폰 화면을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그의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3번 움직였습니다. 정부24 앱 실행, 주소 변경 메뉴 선택, 새 주소 입력 후 확인. 스마트폰 화면에 처리 완료라는 문구가 떠올랐습니다. 박 정책관이 시계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3초입니다. 이 3초 안에 행정안전부 데이터베이스,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국세청, 선거관리위원회까지 동시에 연동됩니다. 시민이 할 일은 손가락 3번 터치뿐입니다. 3초. 독일에서 6주가 걸리는 일이 3초 만에 끝났습니다. 저는 잠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숫자들이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6주는 약 360만 초입니다. 그것이 3초로 압축된 것입니다. 120만 배의 효율 차이. 이것은 개선의 영역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명이었습니다. 저는 수첩에 큼지막하게 적었습니다. 서울, 6주 대 3초, 120만 배. 그리고 그 밑에 물음표 하나를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던 것인가? 서울시청 방문을 마치고 다음 목적지로 이동하기 위해 다시 지하철에 올라탔을 때는 출퇴근 시간의 한복판이었습니다. 서울 지하철 2호선. 세계에서 가장 혼잡하다는 이 노선에 러시아워에 탑승하는 것이 무모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박 정책관은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러시아워를 직접 체험하시는 게 가장 정확한 평가가 될 겁니다. 열차가 들어오자 스크린 도어가 정확히 열차 문 위치에 맞춰 스르륵 열렸습니다. 밀리미터 단위의 정밀함이었습니다. 차량 안은 예상대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지만 놀라운 것은 그 속에서도 질서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승객들은 하나같이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었고 누구도 크게 떠들거나 밀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를 진정으로 경악하게 만든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 지하 깊은 곳에서도 초고속 와이파이가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박 정책관이 말했습니다. 서울 지하철 전 구간에서 무료 와이파이를 제공합니다. 속도는 평균 200메가에서 최대 1기가까지 나옵니다. 저는 즉시 스마트폰을 꺼내 와이파이에 접속했습니다. 속도 측정 앱을 돌리자 하행 473메가, 상행 312메가. 베를린의 제 사무실 유선 인터넷보다 빨랐습니다. 지하 터널에서 말입니다. 순간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독일 연방교통부 디지털 인프라과의 동료 클라우스에게 영상통화를 걸어보았습니다. 신호음이 울리고 클라우스의 얼굴이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마르틴, 지금 어디야? 지하철 아니야, 클라우스. 서울 지하철. 지금 지하 터널을 달리고 있어. 클라우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지하철에서 영상통화가 된다고? 끊김 하나 없이 저는 스마트폰을 들어 창밖의 터널 벽을 비춰주었습니다. 검은 터널 벽이 빠른 속도로 스쳐 지나가고 있었죠. 이것 봐, 완전히 지하야. 그런데 화면이 보이지? 클라우스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습니다. 마르틴, 우리 독일은 IC 열차 안에서 이메일 하나 보내려면 3번은 접속이 끊기잖아. 지상에서 말이야. 그런데 한국은 지하에서 영상통화를 해. 전화를 끊은 뒤 저는 한동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열차가 역에 정차할 때마다 스크린도어가 열리고 닫히는 그 정밀한 동작. 역마다 설치된 실시간 열차 위치 추적 디스플레이. 장애인을 위한 점자 블록과 음성 안내 시스템.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유기체처럼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독일의 유반은 어떠했습니까? 베를린 유반의 에스컬레이터 고장률은 40%에 달합니다. 역사 내부의 안전 스크린도어는 단 한 곳도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쥐가 선로 위를 뛰어다니고 노숙자가 벤치에 누워있으며 야간에는 소매치기의 위험 때문에 여성 승객들이 혼자 탑승하기를 꺼립니다. 그것이 GDP 세계 3위 국가의 수도 대중교통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수첩을 꺼내 적었습니다. 서울 지하철은 교통수단이 아니다. 도시 운영 체제 그 자체다. 독일이 가장 자랑하는 공학과 정밀함. 그것이 바로 이곳 서울의 지하에서 완벽한 형태로 구현되어 있다. 우리가 200년간 추구해 온 정밀함을 한국은 디지털로 완성했다. 박 정책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다음 일정으로 이동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시계를 보았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지금쯤 인천공항으로 돌아가 오후 비행기를 타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의식 중에 이미 돌아가는 비행기를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어디입니까? 세종시 정부청사입니다. 한국전자정부의 핵심 시스템을 직접 체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가시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미 충분히 놀랐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가 저에게 보여줄 것은 아직 절반도 시작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곧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세종시로 향하기 전 잠시 강남역 인근에서 점심을 먹기로 했습니다. 박 정책관이 추천한 작은 한식당에서 된장찌개와 불고기 정식을 주문했죠. 아내 잉그리트가 말했던 불고기가 바로 이것이었구나. 고기를 한 점 입에 넣는 순간 달콤하면서도 짭짤한 양념이 혀를 감싸 안았고 저는 잠시 동안 행정 시스템 따위는 잊어버린 채 음식에 빠져들었습니다. 식당을 나와 강남대로를 걷고 있을 때였습니다.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그 순간 약 20m 전방에서 한 중년 남성이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더니 그대로 보도 위에 쓰러졌습니다. 주변의 행인들이 화들짝 놀라 뒤로 물러났습니다. 저도 반사적으로 몸이 경직되었습니다. 심장 발작이야. 누군가가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은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쓰러진 남성 옆을 지나가던 한 젊은 여성이 즉시 무릎을 꿇고 남성의 의식을 확인했습니다. 동시에 그녀의 손목에 있던 스마트워치가 비정상적인 심박수를 감지한 것인지 119 긴급 신고가 자동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여성은 능숙한 솜씨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고 또 다른 행인이 근처 건물벽에 설치된 자동심장 충격기 AED를 뛰어가 가져왔습니다. 전원을 켜자 기계가 한국어로 차분하게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패드를 환자의 가슴에 부착하세요. 분석 중입니다. 물러나세요. 충격을 가합니다. 저는 넋이 나간 채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남성이 쓰러진 지 채 2분이 지나기도 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일반 시민이 응급처치를 수행하고 공공장소에 비치된 AED를 사용하는 이
일련의 과정이 마치 사전에 훈련이라도 받은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3분 47초 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멀리서 응급, 구급차의 붉은 불빛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남성이 쓰러진 지 4분도 채 되지 않아 구급차가 도착한 것입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구급차가 접근하는 동안 주변 교차로의 신호등이 하나둘씩 자동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구급차가 지나갈 경로의 모든 신호가 녹색으로 전환되었고 교차 방향의 차량들은 일제히 멈춰섰습니다. 구급차는 단 한 번도 멈추지 않고 직선으로 현장까지 도착했습니다. 박 정책관이 제 옆에서 설명했습니다. 스마트 응급 관제 시스템입니다. 119 신고가 접수되는 순간 AI가 가장 가까운 구급차를 배차하고 동시에 이동 경로의 모든 교통 신호를 실시간으로 제어합니다. 그래서 출동 시간이 평균 4분 이내로 단축된 겁니다. 구급차에는 5G 연결 AI 사전 진단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어서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환자의 상태가 이미 응급실에 전송됩니다. 구급대원 둘이 뛰어내려 환자의 상태를 체크했습니다. 태블릿에 실시간으로 환자의 심전도가 떠올랐고 가장 가까운 심혈관 전문 병원의 응급실 가용 현황이 동시에 표시되었습니다. 삼성서울병원 응급실 수용 가능. 심혈관 전문의 대기 중. 이동 시간 7분. 구급대원이 외쳤습니다. 삼성서울병원으로 갑니다. 환자를 들것에 실은 구급차가 다시 사이렌을 울리며 출발했습니다. 이번에도 신호등은 마치 붉은 바다가 갈라지듯 구급차의 경로를 활짝 열어주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동안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있었지만 그것은 방금 목격한 응급 상황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9년 전의 기억이 천둥처럼 되살아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9년 전 겨울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 프리드리 베버가 미넨 근교의 자택에서 심근경색으로 쓰러졌습니다. 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112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 22분이 걸렸습니다. 미넨 근교의 구급차 배치가 부족했고 출동 경로에 공사 구간이 있어 우회해야 했습니다. 신호 제어 시스템 따위는 당연히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아버지의 심장은 이미 20분 넘게 산소를 공급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뒤 심폐소생에 성공했지만 장시간 내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 심각한 후유증이 남았습니다. 아버지는 그 후 3년간 요양원에서 지내시다가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의사가 말했던 한마디가 아직도 제 귓가에 맴돕니다. 10분만 빨랐으면 후유증 없이 완치될 수 있었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쳤습니다. 10분. 딱 10분이었습니다. 22분 걸린 독일의 구급차가 12분 만에, 아니 한국처럼 4분 만에 도착했더라면 아버지는 후유증 없이 건강하게 회복하셨을 것입니다. 손주들과 산책을 하고 저와 맥주를 마시며 행정의 미래를 논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독일의 시스템은 아버지에게 그 10분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저는 선글라스를 꺼냈으며 얼굴을 돌렸습니다. 박 정책관이 괜찮으십니까? 하고 물었지만 저는 고개만 끄덕일 뿐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방금 이 한국의 거리에서 쓰러진 저 남성은 4분 만에 구급차가 도착하고 7분 만에 최적의 병원으로 이송될 것입니다. 총 11분. 반면 저희 아버지는 22분을 기다려야 했고 병원까지 37분이 걸렸습니다. 59분. 만약 아버지가 서울에 계셨더라면, 그 생각이 머릿속을 꽉 채우는 순간 저는 코끝이 찡하게 시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33년간 자랑스럽게 지켜온 독일 시스템. 그 시스템이 아버지의 생명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는 사실을 이 서울의 한복판에서 비로소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박 정책관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의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 준수율이 어떻게 됩니까? 그는 잠시 태블릿을 확인한 뒤 대답했습니다. 서울 기준으로 92%입니다. 전국 평균은 87%이고요. 독일의 전국 평균은 61%였습니다. 시골 지역은 40%대로 떨어지죠. 저는 수첩에 적었습니다. 이것은 행정의 문제가 아니다. 생명의 문제다. 그리고 한국은 그 답을 이미 완성했다. KTX를 타고 세종시로 향하는 동안 저는 거의 말이 없었습니다. 박 정책관도 제 상태를 눈치챘는지 조용히 태블릿만 들여다보고 있었죠. 열차 창밖으로 한국의 시골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울창한 산림 사이로 마을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고
논과 밭이 겨울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지만 제 마음속은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세종시에 도착하자 대한민국 정부 세종청사의 위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현대적인 유리 건물들이 녹지와 어우러져 하나의 도시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행정안전부 전자정부국 김수진 과장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40 초반의 그녀는 활기차면서도 전문가다운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배버 위원님, 정부 수문의 시스템을 직접 체험해 보시겠습니까? 김 과장이 체험 부스로 안내했습니다. 대형 디스플레이 앞에 앉자 화면에 정부 수문의 시스템의 전체 구조가 펼쳐졌습니다. 저는 수첩과 펜을 꺼내 들고 분석관의 자세로 자리 잡았습니다. 정부24는 대한민국 국민의 전 생애를 디지털로 연결하는 통합 행정 플랫폼입니다. 출생신고, 주민등록, 학적관리, 병역, 취업, 결혼, 출산, 건강보험, 연금, 납세, 부동산 거래, 그리고 사망신고까지 국민이 태어나서 생을 마감할 때까지 필요한 모든 행정 절차가 이 하나의 시스템 위에서 돌아갑니다. 김 과장이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저는 손을 들어 질문했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국민의 전생애라고 하셨습니까? 모든 행정 서비스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까? 네, 정확합니다. 어떤 기관에서 발생한 데이터든 국민의 동의하에 다른 기관과 실시간으로 공유됩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태어나면 출생신고와 동시에 건강보험 등록, 양육수당 신청, 어린이집 대기 등록까지 원클릭으로 처리됩니다. 저는 뒤로 몸을 기울이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독일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가 직접 시청에 가서 출생신고를 합니다. 그 다음 건강보험사에 전화해서 아이를 등록합니다. 아동수당을 받으려면 가족수당청에 별도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야 합니다. 어린이집은 또 다른 기관에 신청해야 하고요. 각 기관마다 별도의 서류가 필요하며 처리 기간은 각각 4주에서 12주까지 소요됩니다. 하나의 생명이 탄생하는 축복의 순간에 부모가 해야 할 일은 최소 5군데의 관공서와 씨름하는 것이죠. 김 과장이 시연을 이어갔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복잡한 케이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매매와 관련된 행정 절차입니다. 독일에서 부동산을 매매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까? 저는 한숨을 쉬며 손가락을 꼽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공증인 사무실에서 계약서를 공증해야 합니다. 이것만 예약 잡는데 2주입니다. 공증이 끝나면 등기소에 가서 소유권 이전을 신청합니다. 처리 기간 8주에서 12주. 그 사이에 취득세를 별도로 계산해서 세무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은행 대출이 있으면 은행과 등기소 사이의 서류 왕래에 추가로 4주. 전체 과정이 끝나기까지 최소 4개월에서 6개월이 소요됩니다. 김 과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화면 위에서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한국에서는 부동산 매매 계약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취득세 납부, 대출 연계까지 전 과정이 정부24와 연동된 디지털 시스템에서 처리됩니다. 공인중개사가 전자계약서를 작성하면 실시간으로 등기소, 국세청, 은행에 동시 전송됩니다. 전체 소요시간은 법적 숙려 기간을 제외하면 48시간 이내입니다. 6개월 대 48시간. 저는 더 이상 숫자를 적을 기운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펜을 내려놓고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었습니다. 33년간 행정을 분석해왔지만 이렇게 완벽하게 통합된 디지털 행정 시스템은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때 김 과장이 순수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그 질문은 아무런 악의도 없는 것이었지만 저에게는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배버 위원님,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독일에서는 아직 팩스를 사용한다고 들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저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겨울 햇살이 세종시의 유리 건물에 반사되어 눈이 부셨습니다. 네, 사실입니다. 독일 연방 관공서의 팩스 사용률은 68%입니다. 시민이 관공서에 서류를 제출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팩스 또는 우편입니다. 전자서명 시스템은 도입이 추진되고 있지만 현재 실제 사용률은 7%에 불과합니다. 저는 그 말을 하면서 얼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GDP 세계 3위의 국가, 유럽 최대 경제대국, 프로이센 200년 행정 전통의 수호자, 그 나라의 정부가 아직 팩스로 서류를 주고받고 있다는 사실을 한국의 젊은 공무원 앞에서 인정해야 하는 이 순간이 33년 공직 생활 중 가장 수치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김 과장은 그런 제 표정을 읽었는지 화제를 돌리며
다음 시연으로 넘어갔지만 저는 이미 마음속에서 거대한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200년간 쌓아올린 프로이센 행정의 자존심이라는 거대한 성벽이 이 한국의 작은 도시에서 산산이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세종시에서 서울로 돌아오는 KTX 안에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오후 비행기는 이미 놓쳤지만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사실은 오후 비행기 따위는 아침부터 이미 포기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호텔에 도착한 저는 곧장 EU 디지털전환위원회 비서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마르틴 베버입니다. 한국 조사 일정을 연장해야 합니다. 전화기 너머로 비서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연장이요? 본래 일정은 하루 아니었습니까? 네,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최소 2주가 필요합니다. 2주요? 비서가 확인하듯 되물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위원장님께 직접 말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EU 집행위원장 한스 뮬러의 저음이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베버 위원, 무슨 일입니까? 하루면 된다고 했는데 2주라니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입을 열었습니다. 위원장님,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저를 포함하여 우리 유럽의 모든 관료들은 지금 20세기에 살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22세기를 완성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밀러 위원장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정도입니까? 위원장님, 독일 시민이 주소 하나 바꾸는데 6주가 걸립니다. 한국은 3초입니다. 독일에서 심장이 멈추면 구급차가 오기까지 22분을 기다려야 합니다. 한국은 4분입니다. 독일에서 부동산을 사려면 6개월간 서류와 씨름해야 합니다. 한국은 48시간이면 끝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스마트폰 하나로 이루어집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디지털 전환의 수준 차이가 아닙니다. 문명의 세대 차이입니다. 밀러 위원장의 목소리가 한 톤 더 낮아졌습니다. 베버 위원, 당신이 그런 말을 하다니. 33년간 독일 행정을 지켜온 당신이 그래서 2주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2주 안에 한국의 시스템을 완전히 분석하고 EU에 적용할 수 있는 로드맵을 만들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일정에서 조사한 일본과 싱가포르 보고서는 참고자료로 격하하겠습니다. 한국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전면 제작성해야 합니다. 밀러 위원장이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좋습니다. 2주를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 돌아오면 EU 전체 위원회 특별 세션에서 직접 보고하십시오. 27개국 대표가 전원 참석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전화를 끊은 뒤 저는 호텔 창가에 서서 서울의 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남산타워의 불빛이 검은 하늘에 붉게 빛나고 있었고 한강을 따라 끝없이 이어진 도시의 불빛이 마치 은하수처럼 유려한 곡선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저 아래 거리에서는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편의점 불빛이 환하게 빛나고 배달 오토바이가 쌩쌩 지나갔습니다. 잠들지 않는 도시. 아니, 잠들 필요가 없는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의 모든 시스템은 24시간 깨어 있었으니까요. 도쿄에서 만났던 사토 심의관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에 가시면 첫 1시간 안에 아시게 될 겁니다. 그 말이 맞았습니다. 아니, 1시간도 필요 없었습니다. 인천공항 입국심사대 앞에 선 그 8초 만에 이미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싱가포르의 리 디렉터도 말했죠. 한국의 전자정부 시스템은 저희가 교본으로 삼고 있는 그 자체입니다. 일본도 싱가포르도 한국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하루면 충분하다며 코웃음을 쳤던 바로 그 나라를 말입니다. 저는 가방에서 아버지의 낡은 만년필을 꺼냈습니다. 뚜껑을 열자 특유의 잉크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품고 다니셨던 이 만년필. 아버지의 철학이 깃든 이 도구로 저는 수첩의 3페이지를 펴고 천천히 써내려갔습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죠. 세상의 모든 행정은 종이 한 장의 정밀함으로 귀결된다고. 하지만 아버지, 이 나라는 종이를 넘어섰습니다. 빛의 속도로 움직이는 디지털 정밀함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오늘 이 서울의 거리에서 한 남자가 쓰러졌을 때 4분 만에 구급차가 왔습니다. 4분이요. 아버지에게 그 4분이 주어졌더라면. 저는 만년필을 내려놓았습니다. 잉크가 마지막 글자 끝에서 작은 방울을 만들며 번져나갔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앞에는 아직 세종시 정부청사 재방문, 판교 테크노밸리 시찰, 서울 스마트 치안 시스템 체험, 한국 디지털 헬스케어 시스템 분석 등 수많은 일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루로 끝내려던 한국 조사가 이미 2주로 늘어났지만 그것마저도 부족할 수 있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이 나라가 보여줄 것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이불을 덮으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이면 이 나라의 또 다른 얼굴을 보게 되겠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돌아가서 EU 27개국 앞에 서게 될 때 저는 33년 커리어를 걸고 이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유럽이 팩스를 붙들고 있는 동안 한국은 미래를 완성했다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당장 바뀌지 않으면 이 격차는 영원히 좁혀지지 않을 것이라고. 2주간의 조사가 막바지에 접어든 13째 날, 저는 판교 테크노밸리를 방문했습니다. 서울에서 남쪽으로 30분 거리에 위치한 이 거대한 IT 단지는 한국의 미래를 만들어내는 두뇌 그 자체였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NC소프트, 크래프톤, 알랩, 쟁쟁한 이름들이 즐비한 초고층 빌딩 숲 사이로 스타트업 허브가 벌집처럼 빼곡히 들어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진정으로 멈추어 서게 만든 것은 건물이나 기업이 아니었습니다. 한 AI 스타트업 사무실을 방문했을 때 대표가 저를 소개하며 말했습니다. 베버 위원님, 저희 개발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독일에서 오신 분이라면 반가워할 직원들이 있습니다. 열린 사무실 한쪽에서 3명의 젊은이가 일어나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들이 독일어로 인사를 건네는 순간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안녕하세요, 베버 위원님. 저는 토비아스입니다. 베를린 공대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했습니다. 옆에 짧은 갈색 머리 청년이 이었습니다. 저는 마르쿠스입니다. 미넨 공대 AI 연구실 출신이고요. 마지막으로 안경을 쓴 여성이 말했습니다. 저는 라우라예요. 아헨 공대에서 로보틱스를 전공했습니다. 독일의 3대 명문 공대 출신 젊은 엔지니어들이 한국의 스타트업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충격을 감추지 못하며 물었습니다. 왜 한국에 온 겁니까? 독일에도 훌륭한 IT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SAP, 지멘스, 보시, 토비아스가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베버 위원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베를린에서 AI 스타트업을 창업하려고 했습니다. 사업자 등록에 3개월, 사무실 임대 계약 공증에 6주, 은행법인 계좌 개설에 8주가 걸렸어요. 아직 코드 한 줄도 못 짰는데 반년이 사라진 거죠. 한국에 와서 같은 절차를 밟았더니 2주 만에 전부 끝났습니다. 정부24에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니 하루 만에 처리됐고 법인 계좌도 온라인으로 3일 만에 개설됐어요. 마르쿠스가 끼어들었습니다. 저는 미넨에서 AI 프로젝트의 정부 지원금을 신청했었어요. 서류 작성에 2개월, 심사에 9개월, 결과 통보까지 총 1년 2개월이 걸렸습니다. 한국에서는 같은 규모의 지원금 신청부터 승인까지 3개월이면 끝나요. 9개월 걸리는 독일의 행정허가를 기다리는 동안 한국에서는 제품이 3번 업데이트됩니다. 라우라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저는 아헨에서 병원 자동화 로봇을 연구했어요. 독일 병원에 파일럿 프로그램을 제안했더니 윤리위원회 심의 6개월, 데이터 보호 인증 9개월, 병원 내부 승인 4개월, 총 19개월 뒤에야 시작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대학병원에 같은 제안을 했더니 3개월 만에 임상시험을 시작했어요. 차이를 느끼시겠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지키고 정비해 온 독일의 행정 시스템이 자국의 젊은 인재들을 해외로 내몰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 판교의 작은 사무실에서 대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스마트폰이 진동했습니다. 딸 한나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화면을 열어본 저는 잠시 숨이 멎는 듯한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빠, 말씀드릴 게 있어요. 미넨 공대 석사 졸업 후 한국의 AI 기업에 지원서를 넣었어요. 아빠가 한국에 가셨다길래 타이밍이 맞는 것 같아 말씀드려요. 아빠가 화내실 수도 있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제 친구들 중 6명이 이미 한국이나 싱가포르로 갔어요. 독일에서는 제가 만들고 싶은 미래를 만들 수 없어요. 스마트폰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딸 한나. 28살의 한나는 저희 자랑이었습니다. 미넨 공대에서 데이터 사이언스를 전공하고 석사까지 우수한 성적으로 마친 영리한 아이였습니다. 그런 한나가 독일을 떠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제 딸이
제가 33년간 지켜온 그 나라를 떠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제 눈앞에 서 있는 토비아스, 마르쿠스, 라우라, 그리고 곧 이 대열에 합류할 수도 있는 저희 딸 한나. 이들은 독일이 무너져서 떠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독일이 변하지 않아서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독일이 200년간 쌓아올린 프로이센의 정밀함을 종이 위에 가두어 놓는 동안 한국은 그 정밀함을 빛의 속도로 디지털화했고, 그 차이가 결국 자국의 인재들을 빼앗기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토비아스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베버 위원님, 저희는 독일을 사랑합니다. 다만 독일이 저희를 사랑해 주지 않았을 뿐이에요. 9개월 걸리는 허가서 대신 3개월 만에 제품을 출시할 수 있는 이곳에서 저희는 비로소 꿈을 실현하고 있어요. 독일이 바뀌면 돌아가고 싶어요. 진심으로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판교의 차가운 겨울바람이 눈가를 스쳤습니다.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도착하는 순간 저는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입국 심사대 앞에는 긴 줄이 구불구불 이어져 있었고, 심사관이 여권을 하나하나 손으로 넘기며 대조하고 있었습니다. 대기 시간 40분. 수화물 벨트에서는 가방이 한참을 돌아도 제 캐리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벨트 하나가 고장이었습니다. 23분을 더 기다린 끝에야 찌그러진 캐리어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바퀴 하나가 부서져 있었죠. 인천공항에서의 8초, 스크래치 하나 없던 캐리어, 초 단위로 표시되던 수화물 추적 시스템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부서진 바퀴를 끌며 공항을 빠져나왔습니다. 이것이 유럽 최대 경제대국의 관문이었습니다. 3일 뒤 브뤼셀 EU 본부. 27개국 대표가 전원 착석한 대회의실에서 저는 200페이지짜리 보고서를 들고 연단에 섰습니다. 보고서 표지에는 제가 직접 제목을 적었습니다. 코리아 쇼크. 부제는 유럽이 모르는 22세기 국가였습니다. 회의실은 고요했습니다. 27개국 대표들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3주 전 이 자리에서 저는 말했습니다. 한국은 하루면 충분하다고. 그것은 제 인생 최대의 오만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33년간의 공직 커리어를 걸고 한 가지 진실을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첫 번째 슬라이드가 떠올랐습니다. 독일 주소 변경 6주. 한국 3초. 회의실의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독일 구급차 출동 22분. 한국 4분. 프랑스 대표의 눈이 커졌습니다. 독일 건축허가 9개월. 한국 48시간. 이탈리아 대표가 옆 사람에게 속삭였습니다. 독일 팩스 사용률 68%. 한국 정보24 이용률 92%. 회의실의 공기가 급격히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스크린을 끄고 대표들의 눈을 하나하나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프로이센의 정밀함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종이 위의 정밀함이었습니다. 한국은 빛의 속도로 움직이는 디지털 정밀함을 완성했습니다. 우리가 팩스를 보내고 서류를 우편으로 붙이며 시청 앞에 줄을 서는 동안 한국의 시민들은 스마트폰 터치 3번으로 모든 행정을 해결합니다. 출생부터 사망까지 국민의 전생애가 디지털로 연결된 나라. 심장이 멈추면 4분 만에 구급차가 도착하고 AI가 최적의 병원을 자동으로 찾아주는 나라. 그것이 대한민국입니다. 스웨덴 대표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주 전에 제가 경고했죠. 한국을 하루로 잡으면 안 된다고. 프랑스 대표가 물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작하면 한국을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지금 시작해도 최소 10년은 걸릴 것입니다. 하지만 시작하지 않으면 영원히 좁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화면에는 판교의 그 작은 사무실에서 웃고 있는 토비아스, 마르쿠스, 라우라의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물론 사전에 동의를 받았습니다. 2세 젊은이는 독일의 최고 명문 공대 출신입니다. 베를린 공대, 미넨 공대, 아행 공대. 이들은 지금 독일이 아닌 한국의 판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왜 떠났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독일에서 9개월 걸리는 일이 한국에서는 3개월이면 끝나기 때문이라고. 회의실이 완전한 침묵에 빠졌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재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아들과 딸들이 유럽을 등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유럽이 무너져서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유럽이 변하지 않아서 떠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기술의 차이가 아닙니다. 정부가 시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의 의미를 완성한 나라입니다. 시민이 정부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시민에게 맞추는 나라. 그것이 한국이 이룩한 진짜 혁명입니다. 저는 보고서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이 보고서에 EU 디지털 행정 전면 개혁 로드맵이 담겨 있습니다. 한국 모델을 기반으로 한 5개년 전환 계획입니다. 여러분의 결단을 요청합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밀러 위원장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베버 위원이 33년 커리어를 걸고 말한 것입니다. 이 보고서를 EU 전체 디지털 행정 개혁의 기초 문서로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한국 모델 전면 벤치마킹에 찬성하시는 대표는 손을 들어 주십시오. 손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스웨덴, 네덜란드, 에스토니아가 먼저,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이 뒤따랐습니다. 하나둘 늘어나더니 결국 27개국 전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만장일치였습니다. 밀러 위원장이 선언했습니다. 만장일치로 채택합니다. 코리아 쇼크 보고서를 기반으로 EU 디지털 행정 전면 개혁을 즉시 추진합니다. 회의가 끝난 뒤 복도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브뤼셀의 회색빛 하늘 아래로 겨울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딸 한나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한나, 한국에 가거라. 그곳에서 내 꿈을 펼쳐라. 그리고 그곳에서 배운 모든 것을 언젠가 독일에 돌려다오. 아빠가 미처 바꾸지 못한 것들을 내가 바꿔줄 수 있기를. 너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가슴 한쪽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딸을 보내는 아버지의 마음과 자국의 시스템을 인정해야 하는 관료의 자존심 사이에서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에는 이상하게도 희망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은 절망이 아니었습니다. 가능성이었습니다. 한 나라가 의지만 있다면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완벽하게 변할 수 있는지를 대한민국은 온몸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한국이 할 수 있었다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술이 아니라 바뀌겠다는 용기입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아버지의 만년필을 꺼내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에 적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평생 말씀하신 정밀함은 죽지 않았습니다. 다만 시대가 바뀌었을 뿐입니다. 종이 위의 정밀함에서 빛의 정밀함으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저는 이제 남은 인생을 걸고 유럽을 바꾸겠습니다. 아버지의 정밀함 위에 한국의 속도를 얹겠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에게 드리는 저희 마지막 보고서입니다. 만년필 뚜껑을 닫으며 창밖을 보았습니다. 브뤼셀의 비가 그치고 구름 사이로 한 줄기 빛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독일 33년 경력 최고위 관료가 서울에서 경험한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저력이 자랑스러우시다면 이 이야기를 널리 공유해주세요. 우리가 만든 나라는 세계가 배우는 나라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